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하자.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입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오늘 첫 당정회의에서 추경 규모를 논의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이 추경 논의를 이어가게 되는데 아직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7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결국 추경, 총리 인준, 그밖에 장관 임명 문제가 다 얽혀 있는 건데 잠시 뒤에 오늘 첫 당정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두루두루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청와대도 어제부터 시민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하루만 2만 6천 명에 이르는 구름 인파가 몰렸는데요. 잠시 뒤 어제 곳곳을 취재하고 돌아온 송재인 기자와 화면으로 함께 둘러보시죠. 수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안보 요인이 국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상을 위해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 진용을 바꾼 국회는 본격적인 6.1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회의를 통해 야당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도 이재명 상임고문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대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공사비 증액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현장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원자재값 인상 요인을 반영해달라는 건데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상승과 연계돼 하장이 주목됩니다. 강력한 대출 억제 조치와 금리 인상으로 감소 추세였던 가계대출이 5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부진이 이어지자 영업 차원에서 금리를 내리고 한도를 늘리는 등 대출 문턱을 낮췄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7일 별세한 영화배우 고 강수연 씨의 영결식이 오늘 오전 영화인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지난 8일 타계한 저항시인 고 김지하 씨의 장례도 오늘 가족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데요. 윤 대통령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물가가 제일 문제고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내일 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도 외교사절단 접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업무 시작하자마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습니까? 네, 어제 대통령 취임하고 오늘 첫 번째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 경제와 안보 크게 두 부분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물가가 제일 문제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언급도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서 재정을 빨리 당겨서 가능한 한 빨리 조기 집행에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면서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안보뿐 아니라 국정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모니터하고 준비해달라고 참모진에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일을 잘하려고 용산에 왔다면서 이방저방 다니면서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 또 우리 수석 비서관들이 이방저방 좀 다니면서 다른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에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네, 역대 정권에서 익숙하게 봤던 수석 보좌관 회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요식 행위는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면서 회의는 프리스타일로 복장도 자유롭게 현안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도 마음껏 하자고 말했습니다. 종전 청와대 회의 때는 방송 카메라와 팬기자 일부가 참석해 모두 발언을 취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전면 비공개합니다. 격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취임식 축하를 위해 방한한 외교 사절단과 잇따라 면담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잡힌 일본 의원단 단체 예방을 비롯해서 오늘 공개 외교 일정만 7개에 달합니다. 모두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합니다. 네, 내일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장관 임명이 덜 된 반쪽 내각인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겁니까? 네, 국무회의 의결 종족수 15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7명을 임명했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교육부 유은혜, 법무부 박범계, 통일부 이인영 장관 사표가 수리되면서 이부처 장관은 공석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장관 추가 임명이 불가피합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도 지나서 당장 임명할 수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YTN에 최소한 정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부처 장관은 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있다고 관련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장 열흘 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외교부 박진 장관 후보자나 나라의 안전과 지방자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후보자, 또 법과 제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후보자 등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장관 임명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도 연결된 만큼 무리한 강행보다는 거대 야당 민주당과의 협치 기조는 이어가려는 기조도 뚜렷합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선 33조 원 플러스 알파 추경안, 그러니까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도 올라와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연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내일 회의는 용산 집무실에서 열립니다. 대변인실은 내일은 추경 때문에 긴급하게 여는 임시 국무회의라면서 민주당의 협조로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약속대로 첫 번째 정기 국무회의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최초의 출퇴근하는 대통령이기도 한데 오늘 출근길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를 떠나 용산시대가 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전 8시 34분 1층 로비로 들어선 윤 대통령은 같은 층 기자실을 쓰는 저희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첫 출근길 소감을 묻자 어제 출근을 하긴 했었다라면서 웃었고,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일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제 취임사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해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제가 그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21분에 서초동 집에서 나와서 이곳 용산 집무실까지 약 7km 거리를 13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도로 위에 있던 시간은 8분 남짓이라 큰 출근길 교통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는데, 다만 통제 구간에선 일반 차량 흐름이 잠시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서초동을 오가는데요. 동선과 신호 관리를 다변화해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첫 당정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정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첫 당정 회의가 오늘 열린 건데요. 자, 주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000만 원 지원을 대선 당시 공약했었다며 방역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행업과 공연 전시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규모는 공약했던 50조 원 가운데 1차 추경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 플러스 알파로 요청했고,
요구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 소요비용 보강, 민생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으로 편성됐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 재원에 대해 본예산 세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하는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빠른 집행을 위해 초당 쪽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 분들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 추경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늘 조정한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 기싸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제 윤석열 정부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는데 여야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이 예정된 오는 16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자는 건데 야당으로서 과거를 잊고 인준을 받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부탁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주당도 국민 앞에서 협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아침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상대 당이 반대하는 후보 임명 동의안을 1호 안건으로 내놓은 건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결자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검증에서부터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까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찬스와 자녀 스펙 쌓기 논란, 불법 혐의가 명백한 후보들이 국민 상식과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여가부 폐지 이후 개편 방향에 대해, 이 후보자에 대해선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했고 지방선거 전국도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상임고문이 검경 수사에 두려움을 느끼자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로 숨으려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눈에는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입니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도 오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자로 자신을 일꾼으로 규정하며 방탄 출마론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당 선대위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방선거 전국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육해 공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 전군 주요 지휘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회의를 소집했죠. 네, 오늘 오전 취임식을 가진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 처음으로 가진 공식 일정이 바로 전군 주요 지휘자 화상회의입니다. 국방부가 자리를 옮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쉽게 말해서 지하 벙커에서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이 장관이 취임 첫 일정으로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한 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거의 마무리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장관은 이런 북한군 동향과 군사 대비태세 현황 보고를 받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상과 해상, 공중 이 모든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임박 동향과 관련해 군 당국은 핵 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TF는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여하는데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초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간 일반인 출입이 일부 통제됐던 만큼 개방 이후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청와대 상춘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 뒤로 한옥 건물도 보이네요. 네, 이곳은 항상 봄이 머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상춘제입니다.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한옥 건물로 대통령이 외빈을 접견할 때 공식 행사 장소로 많이 사용됐던 곳입니다. 한국의 멋을 가장 잘 살린 건물로 관람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로 꼽기도 합니다. 이곳을 포함해서 청와대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관람객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보던 공간인 청와대 본관에도 관람객들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빈들이 방문했을 때 공식 행사가 열리는 영빈관과 대통령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관저도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은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인데요. 잔디밭 중앙에는 170년 넘게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고목, 반송이 심겨져 있습니다. 청와대 녹지원 등 곳곳에선 시간대별로 줄타기와 국악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정비와 보안상 문제로 건물 내부까지는 관람이 어렵습니다. 74년 만에 청와대가 전면 공개된 첫날, 어제 하루에만 시민 2만 6천 명이 다녀갈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부터는 매일 3만 9천 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관람 희망일 9일 전에 신청이 가능하고 8일 전 추첨을 통해 관람객들을 선정합니다. 오늘 신청하면 20일부터 예약할 수 있는 건데 당첨되지 않았을 경우 새로 원하는 날짜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21일까지 회차별로 6,500명씩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 평일 관람까지 이미 대부분 마감된 상태입니다. 다만 청와대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으니 시간 나실 때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상춘제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부근을 집회 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성소수자 단체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집회 시위법상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행진 시 집무실 앞을 1시간 반 이내로 통과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서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등을 오는 14일 서울 용산역에서 집회를 연 뒤 녹사평역까지 행진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깝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당시 특검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딸 정유라 씨도 최근 조국 전 장관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는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최 씨 모녀의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최 씨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 등을 상대로 모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특검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최 씨가 파렴치한 국정농단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압수한 최 씨의 휴대전화 패턴과 똑같았다는 당시 브리핑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최 씨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장 5년 넘게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허위 증거에 의해서 감옥에 살게 될 경우에 사실 몇백억 원을 청구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지난 4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5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용한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정 씨는 당시 공분을 일으켰던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는 발언 등은 탄핵 국면 이전에 올린 사적인 게시글이었는데 조 전 장관이 이를 공유하는 바람에 후안무치한 사람이 돼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문불출하던 정 씨가 6년 만에 공개적으로 입을 열고 약속이라도 한 듯 최 씨까지 잇따라 법적 다툼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녀의 행보가 때마침 촛불 정부가 막을 내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시기가 공교롭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외적으로는 화해 기류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최 씨 모녀의 행보를 놓고 이제라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다는 보수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고소와 소송을 대리하는 인사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국정농단 사건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최 씨 측은 별도로 검찰과 특검에 제출된 태블릿 PC 2대가 자신의 소유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따로 낸 상태인데 핵심 증거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3천여 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에선 100일 안에 코로나 재유행을 막기 위한 방법을 정립하겠다면서 다음 주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규모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3,925명입니다. 어제보다 6천 명 정도 줄었고 일주 전보다도 5천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83명으로 어제보다 15명이 줄었고 사망자는 29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전날보다 0.4%포인트 내려간 18.8%를 기록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23만 2,866명으로 전날보다 1,000여 명 늘었고 이 가운데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17,018명입니다. 네,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에선 다음 주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하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단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5월 23일까지 4주 동안의 이행기가 진행 중이죠. 이행기 동안 지금처럼 신규 환자 발생과 위중증 환자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면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축소 또는 해제되고 격리가 권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기일 1총괄 조정관은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코로나 대응 체계를 만들어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첫 조치로 고위험군을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마련됩니다.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하루 안에 검사와 치료제 처방까지 받게 하고 입원이 필요해지면 거점 전담병원에 신속 입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감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일반 응급 및 특수 환자를 위한 응급실 기능도 단계적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안착기 전환과 함께 코로나 치료 병상 운영 지원을 빼고 다시 응급의료만 전담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의심 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응급실 환자 분류실이나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검사한 뒤 필요할 경우 격리 병상 등에 입원하게 됩니다. 또 분만과 투석이 필요한 환자는 코로나에 걸릴 경우 그간 병상 부족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들은 일반 병상을 적극 활용해 격리된 공간에서 진료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가 오늘 이른 아침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33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을 단행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정부는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YTN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성일종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취임식도 있었고요. 자, 각오랄까요? 소감 짧게 한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정책의장을 맡아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 곁에 힘이 되는 정책, 또 새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로 가까이 가서 또 우리 국민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곧바로 오늘 당정 협의가 열렸거든요. 추경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어하시는 국민들한테 국가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되고요. 또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50조 원 정도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하고요. 또 이번에 추경은 회복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추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첫 당정 협의에서 추경 범위나 규모 다 두루두루 논의를 하셨을 텐데요.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을 좀 보면 먼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 이건 확정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37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계신데 네.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최소 600만 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네. 최소가 아니라 37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모두 손실을 조금이라도 봤다고 한다면 600만 원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알파 부분은 앞으로 국무회의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정부 측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 이 플러스 알파의 규모라든가 어떤 것들이 포함될지는 조금 국무회의 내용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은 더 확정이 되면 네. 정부의 목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 저희가 충분히 의견 전달을 했고 정부에서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소급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 지금 아까 아마 600만 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전에 400만 원을 100만 원, 300만 원씩 받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600만 원을 다 일괄적으로 차등 없이 370만 분한테 손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은 370만 자영업자에게 일괄 적용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 그 손실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텐데 이거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까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협의된 내용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자, 그동안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업계에 대한 우대 지원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던데, 그런데 이 분야는 최근에 일상 회복 움직임으로 분위기가 조금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당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정부도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을 비롯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는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50조 플러스 알파, 그리고 기존의 1차 추경 17조를 빼면 이제 33조 플러스 알파 정도 규모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한 7조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네. 또 기금 같은 곳에 있는 돈을 약 8조 했고 올해 세수가 좀 더 많이 거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33조 플러스 알파를 만들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지출 구조 조정으로 7조, 그다음 잉여 기금 같은 걸로 8조, 그다음에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더해서 지금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추가 국채는 발행 없다고는 선을 긋긴 했는데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세수를 추계하면 법인세가 좀 많이 거칠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세라든지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그러한 그 예상되는 추가 세수 규모를 53조 원 정도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고 약 한 8조 정도가 남을 텐데 이 부분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겠다라고는 정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경 여야 협치 첫 시험대이기도 한데,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추경은 민주당에서도 그간 강조해온 부분이긴 한데, 자,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53조 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 국가 살림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언급도 또 해서요. 민주당의 협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홍근 대표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그거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세금이 추계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 쓰지 못한 돈을 2월 해가지고 1차 추경을 할 때에 17조 원 정도를 쓴 돈이지요. 그리고 올해는 약 한 53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올해 추경에 일부 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박홍근 대표께서 더 들어오는 세금이 더 거치면 국채를 상환을 하든 아니면 뭐 추경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쓸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쓸 수 있는 이런 룸이 생기는 건데 네. 그 국가의 기둥이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어쨌든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금요일쯤에 아마 국회로 추경안이 넘어올 것 같은데 이때 야당에서 어떤 그 대응들이 또 논의가 될지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새 정부 첫 당정 협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료 의원이었던 추경호 부총리와 이제 한 자리에 오늘 계신 건데요. 기재부 장관은 곧간직이다 보니까 과거 이제 홍남기 부총리와 민주당 사이에서는 사실 좀 이견도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당정 협의고요. 또 네.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을 도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또 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당정 간에 좀 더 두터운 그러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빨리 국민들한테 힘을 좀 드리자. 그래서 희망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자. 이런 거에는 큰 이견이 없었고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아, 분위기가 좋았군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좀 이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야 될 텐데요. 자, 내각 구성 문제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호 안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 국회에 제출이었습니다. 이제 국회 표결만 남은 건데 자, 오늘 아침 민주당 반응을 봐도 이게 쉽지는 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가가 필요할 때에 국가 부름에 의해서 응하신 분입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또 여야 상관없이 이념에 상관없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에서 일을 좀 하셔라라고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총리가 지금 빨리 세워지지를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순조롭지를 않습니다. 원래 새로운 정부가 출발이 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허니문도 있는데 이번에는 또 지방선거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협조해 주셔서 총리를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한테 봉사하고 섬기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좀 협조를 해달라 요청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임명된 장관이 7명이죠. 자, 문재인 정부 장관하고 일부 불편한 동거를 한다고 해도 지금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좀 모자란 상황이라서요. 자,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후보자들 아직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해서 임명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임명을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청문회 대충 거쳤으니까는요. 네. 아마 뭐 야당의 부적절 의견 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의 주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사실로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공세로 의혹은 제기했지만 그 의혹이 팩트로 확정이 되지를 않으면 국회가 할 일을 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 청문회에서도 이 국가의 이제 한 파트를 맡는 CEO인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이 두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문회 쭉 지켜보셨잖아요. 이 두 분 모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청문을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의혹이 사실로 나왔었을 때는 당연히 임명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한다면 의혹만 가지고 국무위원을 임명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반대하는 그 후보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협치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대통령이 또 모두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좀 부담이지 않을까요? 협치라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고 충분히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을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있지요? 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근데 판단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판단이 각각 조금 달라서요. 그게 바로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들을 자리를 흥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반기 원구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자, 법사위원장이 늘 논란입니다. 전후반을 나눠서 하기로 합의가 한 차례 됐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 다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당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게 당초 국민의힘 논리였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의 국회의 상임위원장들 안분에 대해서 협의한 것은 축구로 얘기를 하면 규칙을 정한 겁니다. 여야가 바뀌었다 그래서 선수가 바뀌었다 그래서 팀이 바뀌었다 그래서 축구장의 규칙을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4년을 시작하는 21대 국회에 초창기에 원구성을 하면서
법사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결론 났고 양당 간에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협치적 차원도 안 맞을 뿐더러 규칙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원장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에게 지금 정치권 현안 두루두루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원자재값 인상 등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 현장 공사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셧다운이 실제로 실행되면 건설업계뿐 아니라 실수요자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 결국 공사비 증액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기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철근 콘크리트 서울, 경기, 인천 사용자연합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자재값 인상 등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현장 공사를 멈추기로 결의했습니다. 비협조 시공사 현장 셧다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석자 34명 가운데 33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수도권 공사 현장 340여 곳에 공사비 20% 증액을 요구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온 것을 대상으로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연합회는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한 현장은 348개이며 이에 적극적인 곳은 185개, 소극적인 곳은 97개, 관심 없는 것은 66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달 회의 때까지 협상을 진행한 뒤에 셧다운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와 연합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국 골조공사 70%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현장 가운데 상당수가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합회와 별개로 부산과 김해 등 일부 지역 레미콘 기사들은 이미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분쟁의 근본 원인은 최근 발생한 원자재값 급등입니다. 지난해 톤당 80만 원대에 거래되던 철근은 최근 114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고 시멘트 가격도 톤당 8만 원대에서 11만 원대로 상승했습니다. 건설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지방에 있는 소규모 기업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도 사태가 장기화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이 철근 콘크리트 업체 압력에 굴복해 공사비 인상을 수용하면 결국 분양가 상승과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의 셧다운은 입주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며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어제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세금 부담에 집을 팔지 않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서 매물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첫날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 최기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8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면제 시행 첫날이지만 부동산을 찾는 고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맨 처음에 뭐 팔으라고 할 때, 또 양수가 하라고 할 때, 그럴 때 많이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주택자 뭐 사업다가 뭐가 나온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일부 매수 문의만 있을 뿐 극적인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시행 이후 가격 변화를 지켜본 뒤 매물을 다시 내놓겠다며 기존 매물을 걷어들인 매수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제 1년 정도는 시간이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려간다 뭐 하는 시장도 있고 시장 매수자가 없으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양도세 중과 1년 면제 방안을 발표한 이후 매물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 3천여 건에서 3천여 건 증가했고 경기도는 7,900여 건, 인천은 1,600여 건 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매물이 증가했더라도 거래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같은 추가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6월 1일 보유세 기산일 전까지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만큼 대부분은 향후 정책 변화를 지켜보면서 매도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도
잇따른 금리 인상 부담 등으로 당장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지금 가격보다는 저렴한 분양주택이 나온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을 매물도 서울 중심에 있는 똘똘한 한 채보다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있는 주택으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1조 2천억 원이 늘어나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억제 조치와 금리 인상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째 감소 추세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천억 원, 올해 1월에 5천억 원, 2월에 2천억 원, 3월에 1조 원 감소를 이어오다가 4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0만 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일자리 증가 상당 부분은 고령층의 직접 일자리가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6만 5천 명 늘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고령층 일자리가 42만 4천 명 늘며 전체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포함되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등의 취업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전력이 이번 주 경영 실적을 공시하는데 올 한 해 17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정부는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서민 부담이 커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한국전력은 최근 전국 사업소장 회의를 열어 자산 매각을 논의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전은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지난해 11조 7천억 원의 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만 벌써 13조 원이 넘는 채권을 또 발행하는 등 빚더미에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적자는 무려 5조 8,600억 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2조 7,900억 원의 2배나 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경영실적이 공시되는데 올해 1분기에만 지난 한 해와 비슷한 5조 7천억 원의 영업손실이 나서 올해 전체로는 17조 4,723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3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원인으로는 전력생산 연료비의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얽혀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한전의 전력 판매 독점과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원리 중심과 원가주의 원칙 강화로 손질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의 적자가 올해 특히 아주 크게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같은 거는 이걸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기록적인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새 정부 초에 서민 부담이 커지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단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천문학적인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한전 경영에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지난해 한전은 물론 산하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은 대부분 급여 외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1억 원 안팎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청와대도 어제부터 시민들에게 문을 열었죠. 청와대를 관람하기 위해 2만 6천 명에 이르는 구름 인파가 몰렸는데요. 청와대를 마주한 시민들의 표정은 어땠는지 첫날 청와대를 다녀온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본격적인 내용 알아보기 전에 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저도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송재인 기자는 이제 취재차 가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너는 일로 로또 당첨된 거 아니냐 이런 농담 섞인 반응도 꽤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74년 만에 공개되는 청와대인 만큼 그 첫날을 함께하기 위해
관람 신청을 했던 시민들 정말 많았습니다. 예. 3.5대 1의 경쟁률이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 만큼 입장에 당첨돼서 개방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대부분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왔다는 편말을 들고 다니는 단체 관람객까지 정말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모여든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저는 몇 시간 일찍 현장에 도착해 있었는데 1시간 반 전부터 미리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시민도 만나봤습니다. 35년째 청와대가 있는 효자동에 사는 주민이었는데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74년 동안 궁금했는데 여기 이제 직무실도 보고 싶고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 여적지 애쓰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직무실일까, 또 얼마나 지혜를 얻으셨을까.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개방 첫날 사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화면으로 만나보신 분도 있겠는데요. 이거 놀이동산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청와대 근처에 사시는 주민도 이제야 또 청와대 내부를 또 보게 된 건데 가장 궁금한 건 역시나 시민들 표정입니다. 74년 만에 청와대를 만난 표정들 어땠습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예. 청와대 정문이 딱 정오 조금 한 10분 전쯤 열렸거든요. 예. 그때 딱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예. 정문 앞에 빼곡하게 모여들었던 시민들이 정말 아이처럼 와 함성을 지르면서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관람객 가운데는 사실 어르신도 꽤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이후에 청와대 안을 둘러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면으로만 접해오던 청와대를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여기 들어올 수 있을진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이러면서 대부분 즐거워하셨는데요. 인터뷰를 요청한 시민마다 너무 좋아요 라는 말을 반복하시다 보니까 좀 다양한 반응을 듣고 싶은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으셨나요? 라고 좀 꼬치꼬치 묻는 상황까지도 생겼습니다. 시민의 반응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서 살았다는 그 감격을 보고 싶어서 마음이 부풀어서 왔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살던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아이들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지금 청와대 그 경내를 좀 관람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일부 시민들 이외에는 청와대 내부를 잘 보지 못했었거든요. 74년 만에 공개됐는데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무엇보다 하나하나 이제 주요 시설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청와대의 대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푸른 기와집, 그러니까 본관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예. 정문으로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대통령이 직접 직무를 보던 본관이 드러납니다. 본관을 덮은 15만 장의 청기화는 무려 100년 넘게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앞에 거대한 잔디마당, 대정원에서는 국빈 환영 행사가 열리곤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수많은 외국 정상들이 방한했을 때 행사를 진행했던 영빈관이 나오고요. 정반대 오른 방향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역대 대통령과 가족이 생활했던 관저가 나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인 만큼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했는데 인수문이라고 하는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단정한 한옥과 고즈넉한 마당이 펼쳐집니다. 아래로 거기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청와대 경내 최초의 한옥인 상춘제가 나오고 그 바로 앞에는 사계절 내내 풍경이 바뀐다고 알려진 녹지원에서 휴식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다녀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꽤 많이 물어봤던 게 그럼 대통령이 쓰던 물건들도 직접 봤냐? 어느 대통령 물건을 봤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었는데요. 아쉽지만 마치 박물관처럼 청와대 74년의 역사를 온전히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전까지 사용했던 집기가 모두 옮겨지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건물 내부까지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시민들도 관련해서 이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굉장히 궁금하죠. 이왕이면은 안에까지도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잠시 속보 한 가지 있어서 속보 전해드리고 다시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가정보원 원장을 지명하고 1차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정원장에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을 지명을 했고요. 또 1차장에는 권춘택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양력이나 지금 면면들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개방 소식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안상의 이유도 있겠고 뭐 청와대 내부를 보는 데는 조금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 개방에 따라서 물론 내부는 못 보지만 새로 만날 수 있는 문화재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접근이 제한됐던 문화유산도 이제 시민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대통령 관저 북쪽에 미남불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불상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보물인데 경주에 있던 이 불상은 일제강점기 총독 관저로 옮겨져서 1989년 청와대 경내 지금의 자리에 자리 잡았고요. 예. 몇 걸음 걷다 보면 조선시대 때 지어진 정자 오운정을 만나볼 수 있고 더 아래로 조금만 내려오면 연회를 진행하던 건물인 침류객이 나옵니다.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다는 뜻인데 이게 마치 감싸듯이 주변에 줄지어선 한 20m 정도의 높이의 나무들 안에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관저에서 본관 쪽으로 가는 길 740년 동안 산 것으로 알려진 수궁터 주목도 놓치면 아쉬운 자연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동안 뭐 시민들 곁에 있으면서도 숨겨져 있어서 보지 못했던 문화재들 많이 또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4년 만에 개방인 만큼 시민들 온전히 즐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 없었습니까? 사실 저를 포함해서 예. 첫날 청와대 경내를 취재한 기자들이 사실은 조금 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예. 같은데요. 74년 만에 처음 문을 연 데다 그것도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관람 환경이 충분히 쾌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날이 꽤 더웠는데 그렇죠. 애초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원 같은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뭐 땡볕을 피할 수 있는 휴게 공간도 특별히 마련된 건 없었고요. 예. 저희 취재진뿐 아니라 첫날 청와대를 찾은 어르신 상당수가 이제 앉아서 쉴 벤치 같은 곳을 찾기는 어려워서 좀 지쳐하시는 표정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가림막 같은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구석진 곳, 그러다 보면 이제 그늘지 잔디밭에 주저앉아 계시는 모습도 꽤 볼 수 있었고요. 매점이나 자판기도 없다 보니까 물 한 잔 살 수가 없어서 갈증을 호소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청와대가 앞으로 차차히 개선해 나갈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날 문 전 대통령께서 계속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 청와대 개방과 함께 청와대 뒤편으로 북악산 기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역시나 이번에 개방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어제 아침 7시 청와대에서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뒷길도 함께 열렸습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그래서 새벽 출근을 해서 예. 일부나마 아침 산행길을 함께 했는데요. 예. 북악산 등산로는 이제까지 청와대 경호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사실 통제됐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조금씩 각 역대 정부마다 일부 구간이 차차히 개방돼 왔고 이번에 청와대 뒷길까지 열리면서 북악산으로 통하는 남쪽 등산로가 완성됐습니다. 지난 1968년 이후 54년 만에 개방이라 청와대 경내 못지않게 시민들의 기대가 컸는데요. 생각보다는 제 기준 가팔라서 편안히 산책만 할 수 있는 코스는 아니긴 하지만 600 또 800m 정도만 오르면 청와대 푸른 기와가 내려다 보이는 정만대에 도착하니까 휴일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람 예약을 받는 청와대와는 달리 등산로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원 제한 없이 완전히 개방되는 점도 접근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은 예약을 하고 당첨이 돼야 되지만 등산로는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부가 뭐 보는데 좀 제한인 분들은 등산로 먼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재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난 7일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현 씨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 강수현 씨 장례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엄수했습니다. 장례위원장인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과 임권택 연상호 감독, 설경구, 문소리 씨 등 동료 영화인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을 기렸습니다. 영화인들의 추모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친구처럼, 딸처럼, 동생처럼 네가 곁에 있어 늘 든든했는데 뭐가 그리 바빠서 서둘러 갔냐.
편히 쉬어라. 알려지지 않은 배우였던 저에게 앞으로 영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용기와 희망을 늘 주셨고, 저는 선배님의 영원한 연기부 조수였고 선배님은 저의 영원한 사수였습니다. 배우들을 너무 좋아했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 배우들의 진정한 스타이셨습니다. 새까만 후배들부터 한참위의 선배님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인 같은 대장부였습니다.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월드스타라는 왕관을 쓰고 멍해를 지고 당신은 참으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잘 버티면서 더 명예롭게, 더 스타답게 잘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시 작업실로 돌아가 강소연 선배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강소연 선배님과 함께 선보일 새 영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배우 강소연의 연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 청와대 앞에 와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순간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퇴임하고 또 시골로 돌아가는 것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 손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 모임이 바로 우리들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 총리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이 입에 익어서 그러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인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저도 김성덕으로. 네, 오늘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봄 날씨 즐기기 좋은 날씨인데 뒤로 예쁜 꽃들도 보이네요.
네, 제뒤로 만발한 유채꽃이 참 아름답죠. 오늘은 완연한 봄을 느끼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하지만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역이 오늘보다 기온이 4에서 5도가량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서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내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동쪽 지역은 내일도 20도를 밑도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내륙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6도, 대전 15도, 광주는 1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광주 28도까지 올라 덥겠지만 강릉 19도, 포항 20도 등으로 동해안은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다가오는 금요일 제주도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더라도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소 선선해집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옷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야의 공수교대가 이루어졌죠. 여당이 된 국민의힘 171석 거대 야당 민주당을 상대로 추경, 총리 인준, 이 수락한 난제들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요? 네, 내일부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개시됩니다. 본격 선거 모드에 들어간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잠시 뒤 여야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